문학을 공부하는 방송 문학정독의 무수비입니다. 네, 파우스트입니다. 예, 저희는 문학동네의 젊은 작가상 수상작품집 2018년 제9회 읽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는 대상 수상작 박민정 작가님의 세실주의를 다뤘고, 이번 시간에는 임성순 작가님의 회랑을 배회하는 양떼와 그 포식자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 되게 흥미로워요. 재밌게 봤는데 이거 어떻게 보셨나요, 파우스트님은? 이것도 뭐 처음에는 이거는 앞에 소설 좀 이렇게 뻔했는데요. 예. 맨 마지막에 좀 반전미가 있는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뻔했다. 뻔했다. 네, 그렇죠. 이게 좀 평가가 그럼 좀 별로였다. 무난했다. 요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근데 뭐 저는 좀 그 소설에 대한 평가가 원래는 좀 박해서요. 원래는 더. 왜냐면 이게 단편 소설이라는 것은 사실 거의 인식의 미학이라서요. 거의 시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이제 뭔가 새로운 인식이나 뭔가 새로운 어떤 인간의 어떤 그런 새로운 의미, 정의, 이런 거를 좀 더 중시하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좀 이렇게 스스로 좀 더 비판적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파우스님을 읽었을 때 뭐 뭔가 막 밀려오는 감동, 어떤 깨달음, 이런 걸 주는, 이 정도의 파급력을 주는 소설이 좋은 소설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아무래도 그렇죠. 이게 뭐 절대적 기준이라는 게 없다 보니까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다르고, 단편 소설을 보는 기준도 그렇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 소설을 일단 말씀을 드려보면, 좋게 봤던 이유가, 제가 앞에 세실주의는 구성의 승리다, 구도의 승리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소설은 우리가 얼마 전에 같이 봤던 소설 중에 그거 있어요. 알바생 자르기라는 제목이었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 알바생 이야기는 알바생 입장은 거의 안 나와요. 근데 제3자의, 그러니까 윗사람들, 그 사장, 그리고 그 팀장, 그 윗급의 이야기가 계속 주구장창 나오죠. 근데 되게 리얼해요. 이 작가님이 직장 생활 진짜 해봤나 싶을 정도로 너무 리얼했던 거죠. 근데 그래서 그 소설은 너무 좋았어요. 우리 사회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니까, 실제 그 사장이나 그 회사에 한 10년 차 되는 과장 정도가 실제 그렇게 하는 거를 머릿속에 있는 걸 그대로 보여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 소설은. 딱 이 소설이 그 소설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맥락이. 지금 인제 그 미술 업계에 종사하잖아요, 이 주인공이. 브로커 같은 역할인데, 그 미술 화가들하고, 그러니까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시켜 주는 그 중간다리 역할을 이 사람이 하는 거죠, 이 주인공이. 브로커인데, 근데 이거 진짜 브로커가 실제 미술계가 이렇게 흘러가나? 미술계의 흑막인데 어떻게 보면 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소설은. 근데 저는 몰랐거든요. 잘 이걸 별로 관심도 없고, 우리나라 미술계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저는 제 생각에는 실제 미술계도 이럴 것 같아요. 이거는 임성순 작가님이 어떤 가상의 세계를 뭐 마블처럼 멀티버스 만들어서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있는 거예요. 실제 이래요. 실제 있는 거고, 있는 거 자기가 알고 있는 거 이렇게 짜집기 해서 쓴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하셨겠죠, 그만큼. 평소에도 제 생각엔 이 작가님은 미술주의에 관심이 많으세요. 자기가 찾아보기도 하고, 그 정보 같은 거 보고, 실제 진실이 이렇구나, 그래서 쓴 거예요, 이렇게. 아까 지금 방금 말했던 알바생 자르기처럼. 장강만 작가님이었나?
진짜 탁월하게 잘 쓰셨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어떤 제가 예전에 그 소설 쓰는 강의를 들었는데 그 강의에서 어떤 작품이 상을 받았는데 그 얘기를 해요. 외국 노동자 외국에서 그 조선 그 배 만드는 작업을 그 소설로 묘사를 했나 봐요. 근데 그 묘사가 너무 좋았던 거죠. 나중에 그 소설가한테 그 상 받고 나서 물어보니까 자기가 진짜 그 일을 했대요. 조선업 조선업을 한 소설가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세상에. 근데 자기가 경험했던 걸 쓰니까 그렇게 리얼하게 디테일하게 쓸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상까지 받고. 전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알바생 자르고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경험한 걸 쓰는 거. 근데 그 경험이 좀 독특하면 좋겠죠. 아무도 함부로 뭐 아무나 경험할 수 없는 것이라든지. 어 근데 그게 너무 묘사가 리얼해. 예. 근데 이게 뭐 알바생 자르기도 있지만 그 리얼함도 있지만 그 근본적으로는 이 소설이 좋았던 게 한 단계 더 들어가요. 단순하게 리얼해서는 안 돼요. 묘사만 잘한다고 뭐 상 받는 게 아니고 그 진실을 드러냈다. 진실. 저는 디테일보다 더 중요한 게 뭐 디테일보다 중요한 게 업계의 진실인 거죠. 뭐 예를 들면 팟캐스트 중에서 팟캐스트가 대박이 난 게 김어준 씨가 나꼼수 그때 당시 대박이었죠. 한 2010 년대였을 거예요. 나는 꼼수다 때문에 그 덕분에 당시에 인제 진짜 엄청난 전 국민적인 화두. 저도 인제 그거 열심히 들으면서 정치에 대해 알게 됐어요. 어 낙검수 들으면서. 근데 전 낙검수의 미덕은 어 그거 들으면서 항상 생각했던 건데 김어준 씨나 거의 정봉주 씨 또 시사인 기자님 나오시죠. 주진우 기자님 이런 분들인데 전 항상 궁금했던 게 그 제1 차 자료. 그분들만 알고 있는 자료가 있어요. 일반인들은 몰라요 그거를. 당연히 모르죠. 어디서 정보를 얻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아는 자료라고 해 봤자 기껏해야 뭐 나무위키 찾아보고 인터넷 검색해 가지고 네이버에 뜨는 거 몇 개 보고 이 정도잖아요, 기사 보고. 근데 그 정도 가지고는 당연히 그건 누구나 아는 거니까. 근데 김어준 씨는 보면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보통 사람들이 모르는 정보를 알고 있어요. 되게 깊숙한 그 내부 관계자만 알 수 있는 그 정보. 전 소설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구나 다 아는 그런 거 말고 그냥 짜집기 한 거 말고 그 그러니까 진실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진실. 그 업계의 진실. 김어준 씨는 정치계의 진실을 알았던 거죠. 그 진실을 알았어요 진짜. 그걸 다 까발렸던 거예요. 그래서 통쾌했던 거고 그래서 혁명인 거죠 나름의. 이 소설도 그래요. 어떤 미술계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고 진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놀랍고 그래서 저는 되게 좋았어요 이 소설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진실이 나올까요? 자 회랑을 배회하는 양떼와 그 포식자들. 운명은 뜻밖의 형태로 찾아온다. 적어도 내 경우엔 그랬다.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았던 황금기가 갑자기 끝나버린 것은 어느 재벌의 비자금 수사 때문이었다. 이 황금기는 자기 자신의 황금기였겠죠. 근데 이 재벌도 누군지 좀 알 것 같기도 해. 근데 이게 좀 추측이라서 제 생각에 에소모 그룹일 것 같긴 한데 여긴 여성이라고 나오지만 모르죠. 모르죠. 특검이 출범하고 일가의 상속 문제가 세간의 관심을 끌더니 끝내 안주인의 미술 창고가 하나 열렸다. 기자들이 몰려갔고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으며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우르르 박스를 들고 나왔다. 덕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그림을 소유했다는 그녀의 걸작 컬렉션이 일부나마 빛을 보았다. 그리고 팝아트 거장의 걸작 소유권을 놓고 서로 자신들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실제로 그 우리나라 어떤 기업은 그 미술관을 갖고 있죠. 그 기업 있어요. 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 지금. 거창하게 출발해 유야무야된 이 소동의 마지막은 미술계를 긴급 진단하는 기획 기사로 장식되었는데 이대로 좋은가로 시작되는 기획 기사는 온갖 미학과 정치학, 팝아트의 역사 등등의 썰을 풀었지만 결국 핵심은
웃으며 눈물을 흘리는 여자의 그림 가격이었고 이 그림 실제로 있죠. 지금은 얼마나 뛰었을지 가격조차 알 수 없는 그 그림의 진짜 소유주가 누구인가에 대한 추측으로 마무리되었다. 아무리 읽어봐도 이대로 좋다는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다. 아 이런 위트. 응. 미술계 말석에서나마 이름을 팔아먹고 살았던 내 돈줄도 그렇게 갑자기 막혔다. 예년 같았으면 갤러리가 문 닫을 시간에 비서와 함께 나타나 트럭째 그림을 싣고 가던 큰손들이 일제히 내 전화를 피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하는 말은 비슷했다. 알잖아 요즘 분위기. 이 사람아 비 오는데 괜히 비 맞을 일 있나? 내가 바빠서 요즘 그림 볼 시간이 없어. 창고가 꽉 차서 알잖아 김 교수. 그렇다고 쉽게 포기할 순 없었다. 제 후배라서가 아니라 진짜 물건이라니까요. 아시잖아요. 제가 이사님한테 아무나 소개 안 하는 거. 보장한다니까요. 딱 5년. 5년만 가지고 계시면 저한테 고맙다고 절하실걸요? 이럴 때가 기회라니까요. 다들 이렇게 엎드려 있을 때 과감하게 들어오셔야 나중에 재미 보시지. 하지만 아무 소용없었다. 전에는 개관 전날 밤 미리 가서 볼 수 없느냐, 도록만 보내주면 살 그림들 번호를 찍어주겠다고 하던 이들이었다. 그들 모두 거짓말처럼 연락을 끊었고 4개월을 준비했던 후배의 첫 개인전은 그림 석점도 채 팔지 못한 채 끝났다. 아 이렇게 됐어요.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가. 근데 이 일가 여주인에게 불만이나 원한이 없다. 오히려 반대다. 그녀가 만들어 줬다. 고 미술품에 대한 강렬한 수집욕을 자랑했던 그 일가의 창업주를 따라 미술계에 뛰어든 그녀는 현대 미술에 대한 높은 안목과 그보다 더 대단한 지갑을 가지고 있었다. 어. 덕분에 그녀가 관장으로 있는 미술관은 좋은 작품들을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였고 명실상부 국내 최고의 컬렉션을 자랑했다. 물론 소문에는 회사가 소유한 미술관은 표면적인 간판일 뿐이고 진짜는 일가, 특히나 그녀의 개인 컬렉션이 어마어마하다고 했다. 그녀가 한 작가의 개인전에 나타나 몇 점을 찍고 지나가면 화가의 이름값은 폭등했고 그의 작품 세계는 재조명되었다. 그러면 그림값은 천정부지로 뛰어올랐다. 그녀의 이름이 품질 보증이었으며 가치 증명이었다. 그녀가 샀다는 이유만으로 그림값이 올라갔으니 이만큼 꿀 빠는 장사도 없었으리라. 다른 재벌에게도 영향을 끼친 거죠. 그림은 양도세, 상속세도 없었고 보유세가 부과되는 것도 아니었다. 거래 과정이 공개되지 않으니 자금 출처도 묻지 않았고 아무리 많이 쌓아두어도 예술에 대한 조예가 깊은 것으로 칭송받았다. 팔로만 확보해두면 기록이 남지 않는 현금을 마련할 수 있었고 적당한 가격에 괜찮은 컬렉션을 확보하면 가격이 내려가는 일도 없었다. 공식적인 가치는 경매장에 등장할 때 한번 매겨주고 많은 경우 보이지 않는 시장에서 은밀히 거래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장래성 있는 젊은 작가의 그림을 미리 확보해두면 몇 년 사이 두세 배로 가격이 훌쩍 뛰는 일은 우스웠다. 아주 드문 일이지만 운이 좋다면 수십 배의 수익을 거두는 일도 불가능하진 않았다. 야, 실제 이런가? 미술 그래서 사람들이 그림을 그렇게 미친 듯이 사고 파는 거죠. 음. 자 이거 인제 파우스트님 이거 현실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아 실제 이럴 것 같아요. 그림 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자기 재산을 불리는구나. 전 보면서 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부동산 전 국민이 부동산 투기꾼이 돼 버렸잖아요, 한국의 현실이. 아 실제 그래요. 아니 뭐 한 5 억짜리 아파트를 한 몇 년 가지고 있으면 그게 10 억이 되는데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요. 평범한 월급쟁이가 1억 버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몇 억이 들어오네. 부동산 하나 잘 사면. 이 남는 장사죠. 전 국민이 부동산 투기꾼이 되고 여기도 보면은 부자들이 돈 좀 있는 사람들은 다 그림 투기꾼이 되는 거죠. 이런 메커니즘이라면. 아니 사려면 작가도 좋고 화가도 좋고 다 좋은 윈윈이잖아요. 가만히 묵혀 놨다가 팔면. 이게 투자지. 주식이나 이런 건 불안한데 우리나라 부동산 불패, 여기서 뭐 그림 불패. 딱 그런 구도예요. 몰랐어요 저는. 이게 진짜 이래? 나도 돈만 있으면 그림 사야겠다 이 생각. 사 놓으면 올라가는데 뭐 가만히 앉아서 나 손도 그냥 일도 안 하고 그냥 그림만 몇 점 사 놓고 팔면 돼요. 그럼 몇 억을 벌어. 돈만 많으면. 일단 돈이 많아야 되겠지만. 자 파우스트 님은 이런 거 좀 어떻게 보셨나요? 이런 어.
저는 저도 이거는 부동산이나 비트코인이나 음. 그냥 엄청 돈에 열광하는 우리의 현실을 음. 당연히 반영을 잘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음.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도 이제 미술과애랑 대화할 때 어. 어떻게 연예인 그림이 이렇게 화제가 됐고 작품성이나 이제 이런 걸로 세계적으로 어떤 명성을 드높이는 게 아니라 재테크 수단으로서 이제 뭔가 되는 것 같다. 트릭세테크. 예, 그림이 이제 순수성을 잃었다. 음.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어느 정도는 이제 맞는 얘기라. 음. 예, 그래서 이제 되게 흥미롭게 보긴 했습니다. 저도 이게 공부하는 심정으로 이게 진짜 공부하는 '현실이 진짜 이래? 이게 진실이야?' 이게 보게 되는 거죠.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낙검수처럼. 낙검수 들을 때 실제로 일반인들이 모르는 "야 정치계에 이러이러한 게 있어." 이렇게 알려주 그냥 공부하는 심정으로 그걸 들었어요. '아 정치계가 실제 이렇구나. 미술계가 실제 이렇구나.' 하면서 이 임성근 작가님의 소설을 읽었던 거죠. 공부하는 심정으로. 이런 소설도 있는 거죠. '이런 소설의 유익도 있다.' 어. 실제 근데 저는 어떤 분야를 알게 되든 공부에 대한 욕심이 많아서 어 미술뿐만 아니라 음악도 그렇고 각각의 분야마다 어떤 비리나 어떤 진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겠죠. 그런 걸 좀 탐정처럼 좀 알고 싶다. 알고 그걸 소설에 반영할 수도 있고 그런 현실을. 진짜, 진짜 현실이 이렇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아니면 그 바닥에서는 유명할지라도 미술계가 이렇다는 걸 또 모르는 사람은 아예 모르거든요, 관심도 없고. 그런 면에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은 진실을 알게 됐다, 미술은. 그리고 인제 이렇게 서두가 끝났고 54 쪽부터는 이게 과거 회상이 나옵니다. 제일 첫 시작부터 나온 거예요, 스타트부터. "젊은 시절 나는 수도권의 한 미대에서 시간 강사로 일하고 있었다." 어 근데 이분은 모 협회 총무 명함이 있고 잡지 한두 곳에 칼럼이나 평론을 기재해서 평론가로 좀 알려졌지만 별 볼 일 없어요. 돈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먹고 살 길이 막막했죠. 그림은 그리다 말고 대학원에 진학했지만 이런 사람이에요. 박사학위를 남겨두고 있지만 딴다고 정교수가 되기 힘들고 이런 상황. 이런 문장도 있죠. "나보다 글을 잘 쓰는 인간들은 이 바닥에 정말이지 발길의 차일 만큼 널려 있었으니까." 평론가 되기도 힘들 것 같아요. 너무 많잖아요. 음. 기자 시험도 봤지만 국문과나 신방과 출신들을 이길 수 없었다. 음. 전 이거 보면서 좀 파우스트 님이 인제 나름 인제 문해창작과 졸업하시고 이제 글을 쓰는 쪽으로 소설이 될지 시가 될지 평론이 될지 모르지만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저도 나름 인제 문창과는 안 나왔지만 비전공자로서 글 쓰는 쪽으로 뒤늦게나마 가고 싶은데 이런 현실이 보이는 거죠. '아 글 쓰는 사람 너무 많다. 잘 쓰는 사람 너무 많다. 내가 어떻게 그들을 이기고 돈벌이 할 수 있을까?' 너무 많아요 진짜. 근데 파우스트 님한테 그 현실을 좀 듣고 싶어요. 그 소설가나 아니면 시인, 평론가가 되는 길이 어떤지 실제로. 음. 사실 음악계나 미술계도 똑같겠지만요. 어 글은 사실 누구나 책을 읽으면은 쓸 수 있고요. 기본 자본금도 안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글을 쓸 때 뭐
자기가 진짜 뭐 생각을 했든 안 했든 어, 너무 이전 작품 세계를 이제 뛰어넘을 수 없다. 예술은 이미 철학은 이미 종말에 가까워져 왔다. 아 진짜요? 이거는 어. 뭐 거의 뭐 100년 전부터 그래왔을 거예요. 아 그러면 지금 이제 더 쓸 게 없다. 그럼 지금 우리가 지금 2022 년이 그 네. 소설이나 뭐 예술이 다 정점에 이르는 시기인가요? 그 뭐 수준이나 실력적으로 그 전반적으로 다 나올 만한 건 다 나오고 실제로도? 거의 그냥 극사실부터 어. 추상까지 그릴 수 있는 거는 다 그렸어요. 아. 쓸 수 있는 글도 다 썼어요. 아. 네. 그래서 어떡해요 그러면? 네. 작가들 난감하잖아요.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 그래서 이거를 네. 어떻게 해야 되냐. 음. 어, 심지어 뭐 평론은 더 심각하죠? 어, 평론은 뭐 그냥 뭐 영화나 이쪽이 뭐 당연히 낫고요. 영화 맞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상업적인 글은 뭐 계속 남아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예술적이고도 상업적이고도 심미적인 뭔가 조금 다른 기존의 작가들과 조금 다른 글을 쓸 수 있을까? 쪼끔 다른 어, 영화로 치면은 감독으로 치면 봉준호 감독님처럼 되는 거네요. 딱 나왔는데 예, 아카데미상 타고 칸 영화제 대상 대상 타고 이제 한국에 딱 개봉했는데 1,000만 관객 넘기고 요런 수준. 예. 그게 성공한 거죠. 그래서 아니 오징어 게임도 사실 좀 특이하잖아요. 특이하죠. 그거 재밌죠. 약간 그것도 진짜 뭐 일본의 만화책 애니메이션 보면은 음. 정말 특이한 거 많잖아요. 막 시험하고 막 무슨 어디서 막 카이지 같이 막 무슨 도박 묵시로 어디 막 뛰어내리고 막 웹툰도 막 이게 막 와. 게임 같은 세계 뭐 특이한 거 많아요. 음. 예. 설정. 근데 진짜 결국에는 스토리텔링이랑 구성이랑 아. 그리고 소재를 어 정말 오징어 게임은 소재를 잘 다뤘잖아요. 음. 옛날 놀이를 맞아요. 해서 그 전통 놀이. 아. 예, 그걸로 이제 인간의 자본주의적인 어. 뭐 그런 어떤 긴장감 있는 무슨 뭐 카드 주면서 무슨 뭐 장기 저것도 아니고 카드 주면서 여기 막 오라는 막 신박한 게임 같은 것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인 열광이 되는데요. 그러면은 주제는 이제 쓸 만큼 다 썼다. 소재를 네. 재밌는 걸 찾자. 그 수밖에 없네. 예, 주제는 진짜 우리가 진짜 소설 봐도 뭐 자본주의 비판하고 뭐 그런 거죠. 뭐 주제는 뻔하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어 뭐 사랑 얘기하고 뭐 도덕적인 얘기하고 윤리적인 얘기할 수밖에 없고 뭐 소재가 새로워야겠네요 진짜. 어. 그래서 뭐 단적인 얘기로 정말 자기가 소재랑 형식을 여태까지 좀 잘 다룬 작가들이 그래도 꽤 있었거든요. 아. 어, 근데 이제 그 작가들도 너무 형식이 그러니까 요즘에는 너무 좀 가볍다 그래서 어. 엄청 뭐 욕을 먹었는데 어. 근데 결국에는 이제 되돌이표죠 뭐. 음. 너무 이제 가볍게 쓰면은 또 욕먹고 음. 너무 무겁게 써도 표절이고 음. 너무 또 인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그 전에 이미 다 나왔고 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이 정도의 글만 해도 진짜 잘 쓴 거거든요. 어. 전문 작가상에 내온 글 정도면은 음. 정말 뭐
그래도 뭐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몇십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정말 뭐 귀재들인데 어떻게 보면 되게 뭐 저도 이제 글을 쓰면서도 안타까운 어떤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냥 하루키 같은 글을 쓰자. 그게 어떤 글이죠? 좀 설명이 필요하네요. 하루키. 하루키는 또 상당히 좀 미문인데요. 네. 좀 이렇게 자신의 어떤 이야기를 좀 아름답게 그리면서 네. 인간의 뭐 심리나 공간감이나 어떤 사건들을 정말 잘 만들어요. 이런 상징뿐만 아니라. 그래서 뭐 대중이 읽기에도 평론가가 읽기에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뭐 좀 자극적인데 뭔가 또 깊은 어떤 주제도 다루고 있고 인간의 뭐 존재 상실이나 아니면은 정말 이제 약간 또 우리의 현실을 또 뭔가 꼬고 있어요. 되게 우아하게 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상당히 잘 먹힌다. 그렇군요. 아니 여기 인제 미술계의 진실이 나왔는데 아마 인제 그 소설계의 진실을 좀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고런 것 중에 좀 뭐 알고 있는 것 중에 좀 해 주실 게 있나요? "소설계의 진실은 실제 이렇다. 문학계의 진실은 이렇다." 뭐 문창과니까 아무래도 더 학창 시절에도 뭐 학생들끼리도 많이 얘기하고 아니면 교수님한테 들은 것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원래 현실이 이렇다." 혹시 그런 게 문학계 현실은 어떤가요? 즉 문학계는 뭐 거의 이제 예. 처음에 말했다시피 예. 정말 뭐 천재가 아니면 진짜 뭐 자신이 이제 베케트나 체홉처럼 진짜 한 분야를 풍미할 만큼 예. 진짜 막 그런 천재가 아니면 예. 사실 그냥 뭐 되게 이제 안타까운 말로는 그냥 제야에 이제 묻혀 있는 건데요. 정말 이제 뭐 워낙 그 많은 작가들이랑 이제 많은 뭐 상품성이든 상업적이든 뭐 아니면 작품적이든 문학성이든 워낙 이제 뭐 글을 쓰는 거에는 뭐 자유니까요. 제약이 없으니까. 즉 거기서 이제 뭐 해리포터 같은 글 아니면은 예. 뭐 지금의 어떤 최고의 그 자리에 있는 단편 소설의 뭐 저기 누구였지? 뭐 도레스 레싱? 도레스 레싱 같은 뭐 그런 그 정도의 글을 정말 쓰거나 예. 그거를 더 뛰어넘지 않으면 힘들다. 뭐 어. 이런 생각이 있죠. 아니 궁금한 게 어쨌든 소설을 좀 쓰고 싶은 사람은 등단을 하고 싶잖아요. 근데 등단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가? 뭐 매해 문창과 졸업생들만 해도 엄청날 텐데 도대체 누가 등단하는 거야? 어떻게 등단할 수 있는 거야? 이런 거 좀 고민을 많이 해 보셨을 것 같고 실제 누가 되는지도 보셨을 것 같아요. 그거 좀 알려 주세요, 진실을. 어떻게 등단할 수 있나요? 누가 등단되나요? 보통 근데 네. 이제 좀 이렇게 문학에 대해서 네. 좀 깨우친 분들은요. 네. 이제 등단은 그냥 하나의 문이다. 이제 그다음이 중요한데 첫 번째 작품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두 번째 자신의 그런 작품이 이제 모자라다는 거를 혹은 발전이 안 되면
그대로 그냥 10년이 묻힌다. 아, 진짜요? 와. 그래서 무조건 엄청 많이 써놓고 아. 그 중에서 좀 형편이 없지만 어. 등단할 만한 작품을 내고 그 어. 다음에 내 작품을 내자. 어. 막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와. 아니 그렇겠네. 기대감이 있으니까 야 등단작은 이렇게 괜찮은데 그다음에 별로면 다 실망하고 아무도 원고 청탁 안 하고 진짜 묻히겠는데요. 아니 근데 등단하는 거 자체도 어려운데 아니 한겨레 신문에서 뭐 뽑는다 그러면 한 편 뽑잖아요, 한 편. 수백 편 들어오는데 굳이 한 편 뽑는단 말이에요. 도대체 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아 진짜 경쟁도 치열하고 그래도 등단했다고 다도 아니고 등단해도 그래도 또 먹고 사는 것도 막막하고 또 팔려야 되니까 그만큼 소설이. 쉽지는 않은 것 같네요. 진짜 여기도 나오지만 "나보다 글을 잘 쓰는 인간들은 이 바닥에 정말이지 발길의 차일 만큼 널려 있었으니까."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글 잘 쓰는 사람 많죠. 그래서 한번 소설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재밌네요. 이런 진실을. 그래서 이런 좀 암울한 현실을 살고 있어요. 이 주인공은. 한마디로 여기저기 걸어둔 줄은 많았지만 어디 하나 딱히 출구가 보이지 않았다. 그죠. 막막한 그때 한 후배의 개인전 뒤풀이 자리에서 선배를 소개받았다. 정확히 무슨 일을 하시는데요. 우리 학교 유망한 후배들을 에이전시에 소개해 주고 적당한 구매자가 있으면 중개도 해 주고 한마디로 유망주들이 먹고 사는 걱정 안 할 수 있게 왁구 짜 주는 일을 하지 요새 건설사들하고도 일 많이 해. 아 좋은 일 하시네요. 그의 긴 설명을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브로커라는 소리였다. 참 문학계에도 이런 브로커가 있나 싶은데 당시는 건물 신축 시 조형물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막 생겨난 직후였다. 아름다운 도시 경관을 위한 공공이익 환원이라는 훌륭한 입법 취지와는 달리 조형물은 객관적인 가격을 책정하기 힘든 품목이었다. 조각상이 100만 원이라면 100만 원일 수 있었지만 1000만 원이라 해도 아무 소리 할 수 없었다. 바꿔 말하자면 리베이트를 받아 비자금을 조성하기에 이보다 좋은 방법이 없었다. 가격 부풀리기부터 가짜 바꿔치기, 이중계약까지 이 조형물법은 온갖 복마전의 옹상이었다. 생활비 한 푼이 아쉬운 젊은 작가들이 이 브로커의 밥이었다. 작품을 사겠다고 하고 가격을 부풀려 이중계약을 해도 싫은 소리 한마디 할 수 없었으니까. 아 요런 부분 좋았어요. 아 진짜 조형물법이 이런 폐해가 있겠구나. 그런데 그가 이 부분도 재밌어요. 그런데 그가 먼저 다가와 눈앞의 후배의 그림이 어떤지 물었다. "어떤 버전을 원하시는데요?" "버전에 따라 답이 다른 거야?" 그래서 "일단 추상하지만 구도 좋고 눈에 들어오는 색감이고 뭘 그린 건지 모르겠지만 눈길을 끄는 면이 있죠. 꽤나 꼼꼼하게 그려서 대충 그린 것 같은 느낌과는 달리 디테일한 면들이 살아 있어요. 나쁘지 않아요? 너무 손이 가는 대로 그렸다는 것만 빼면 저 자식도 자기가 뭘 그렸는지 모를걸요?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져서 봤을 때는 토일감이 없고 눈에는 들어오지만 감흥은 없어요. 그냥 그림이죠. 흔한 추상화, 유화. 이게 솔직한 버전." 선배가 피식 웃었다. "다른 건? 더 해봐." 무채색 계열의 색으로 고독한 현대인의 절망을 밝은 색으로 그가 품고 있는 꿈과 대비해 그린 작품으로 역동적인 꿈과 정적인 고독을 대비해 현대인의 실존적 고뇌를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세계 대비가 깨어져 만드는 불균형이 이러한 은밀한 내면적 불안을 보여주는데 심리적 불안전성을 강렬한 이미지로 화했죠. 이게 뭐 적당히 이빨 까는 버전이죠. 재밌네. 그런 식으로 이빨 털는 게 통하기는 하는 거야? 대중은 물론 이걸 사는 사람도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뭐가 아름다운지, 뭐가 좋은지 모르는 바보들이라고요. 내 말에 선배는 크게 웃었다. 나도 몰라 뭐. 이런 거 팔아먹고 살지만 실은 좆도 모르겠다고. 야, 이 부분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는 평론도 생각나고 우리가 실제 평할 때도 뭔가 좀 그럴싸한 말들로 꾸미는데 이게
혹시 이제 이 부분 파우스 님도 이거 좀 보면서도 많은 생각이 드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이거? 이게 두 버전이 다르잖아요? 예. 예. 저도 뭐 이거 이제 뭐 친구랑 대화할 때 음. 뭐 이런 대화도 뭐 한 기억이 나는데요. 아 그래요? 아니 왜 사는 거야? 내 물건을 음. 대체. 그리고 유튜브에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말발구 네. 저 떼는 동영상이 몇 천만 부 막. 아 조회수. 그래서 '어? 왜 보는 거지?' 이게 막 시원함이 느껴지긴 하는데요. 아무튼 뭐 그런 어떤 의미에서 뭔가 저도 이제 막 그런 거를 이렇게 막 그냥 멍하니 이제 보게 되는데요. 음. 되게 그냥 뭐 그런 어떤 자본주의라는 어떤 게 어떤 것도 다 흡수하는 것 같아요. 아. 네. 예술성이든 문학성이든 아. 아니면 상업적이든 아니면은 뭐 현대인의 뭐 고독한 절망이든 다 흡수하기 때문에 음. 오히려 저는 요즘에 반대로 가고 있어요. 아 어떡해요? 요즘에 하도 이제 카프카 때부터 자본주의를 응. 다 깠으니까 어. 저는 이제 반대로 간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어 이제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거죠. 어. 그러면 사람들이 별로 싫어하면 어떡하죠? '아 왜 자본주의를 옹호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막 논리가 있어야 되죠. 아 그러니까요. 자기만의 그러니까 논리가. 자본주의 때문에 우리가 원래 보리밥 먹다가 응. 이제 편의점에서 마이쮸 먹는다. 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두 개 비교하고 있는 적절히 이빨 터는 버전과 그냥 자기가 솔직한 그냥 자기 말로 하는 버전이 있는데 저는 특히나 인제 평론가에 대한 불신이랄까? 이런 게 요즘은 강해요. 특히 소설 쪽에서는 소설 자체도 이해가 안 가는데 평론은 더 어려워. 학문적인 말로 진짜 어렵게 쓰거든요. 웬만한 뭐 진짜 대학원 나온 수준이 아니면 읽기도 힘들고 누가 평론을 보겠어요 오늘날에. 일반 독자들은 거의 안 볼 것 같고요. 제 생각엔 거의 문해창작과 출신들이나 소설가 지망생들 근데 자기들의 리그죠, 문단이라는. 그런 사람들이 평론을 볼 것 같아요. 음. 이런 현실에서 평론의 미래가 있는가. 근데 평론을 안 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분야든 음악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평론이 일단 상타를 쳐 줘야 평론이 어느 정도의 인제 예술의 그 품격을 높여 주는 거니까 "이렇게 써라. 니들이 이렇게 써야 된다." 이런 기준을 평론가들이 제시해 주면 소설가들도 그거 보고 '아 좋은 소설이 이런 거구나. 안 좋은 나쁜 소설이 이런 거구나.' 이게 기준이 잡히니까 그렇게 맞춰서 쓰게 되잖아요. 어쨌든 평론은 필요한데 웹툰도 마찬가지죠. 전 그래서 오히려 '야 웹툰 평론은 왜 안 하는 거야?' 웹툰 평론 본 적이 없어요. 누군가 하겠지만. 소설이나 영화 쪽은 평론 많아요 이미. 그래서 저는 오히려 누군가 평론을 한다 그러면 웹툰 차라리 "야 웹툰 평론 해 주세요." 거기도 스토리인데 아니면 게임 평론이나 그거 진짜 필요하거든요 평론가들이. 누군가는 그 뭐 웹툰 평론을 해 줘야 웹툰 작가들이 그 평론을 보고 '아 좋은 작품은 이렇게 그려야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는구나.' 이 상향 평준화가 되는 거죠. 서로 같이 올라가는 거죠 수준이. 평론은 반드시 필요한데 평론에 대한 생각도 많아요 저는 그래서. 영화 평론 수업도 들어 봤었고 어 참 평론 뭐 파우스 님도 평론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영화는 뭐 좀 잘 돼 있는데요. 아. 뭐 저도 영화 볼 때 평론 다 보니까요. 아. 그거 보고 영화 보죠. 아 진짜.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소설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잘 돼 있는 편인데요. 예. 어 좀 더 이제 기대로는 예전에 뭐 몇 명의 어떤 평론가가 굉장히 좀 파격적이고 아 그래요? 좀 예 누구 인식이 되게 뛰어난 이름을 혹시 누군지 몇 명 있었는데요. 예. 몇 명.
유명한 분들. 근데 제가 오히려 지금 예. 예. 제가 아는 평론가님은 혹시 문학 평론가 중에서 신영철 평론가님 제가 좋아하거든요. 그분 글 진짜 잘 쓰시더라고요. 어. 미학적으로 잘 쓰세요. 정말 딱 명쾌하게. 그분 좋아하고. 혹시 그러면은 저쪽에 파우스트 님은 좋아하는 평론가님 있으신가요? '아 나는 이렇게 쓰고 싶다.' 아 롤모델? 저는 뭐 이게 그 신영철 평론가도 진짜 뭐 한 번 책 본 것 같고요. 오. 그리고 뭐 5개 기사 뭐 이런 어떤 주제로 뭔가 묵시록 이런 걸로 또 쓴 분도 유명하고, 그리고 뭐 저희 뭐 학교 이광우 교수님도 유명하고, 아. 그리고 예 원래 뭐 다 잘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 근데 이제 워낙 이제 시장이 예. 오히려 이제 문학이 순수해질 수 있는 이유가, 예. 요즘에 책을 아무도 안 보고 안 봐. 다 웹툰이나 맞아. 이런 거 보기 때문에 넷플릭스 보고. 예. 예 안 보죠. 오히려 어. 돈이나 자본이 투입이 안 되니까 오히려 순수해진다. 아 오히려, 오히려. 진짜 이게 돈을 위해서 문학을 하는 게 아니라 아 맞네. 완전히 그냥 돈이 없어도 내가 좋아서. 자기의 문학성 하나 때문에 맞네. 그래서 더 순수해진다 막 이런 어. 얘기를 농담을 하거든요. 진짜. 그런 아. 의미에서 정말 우리나라의 단편은 정말 이렇게 미학적으로 엄청 훌륭한 작품들이 많아요. 어. 예, 엄청 많았는데, 오. 근데 대세는 원래 장편이거든요. 아 진짜요? 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원래 장편이 대세예요. 어. 이게 단편으로 담을 수 있는 내용의 한이 네. 적거든요. 예 적죠. 너무 짧죠.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단편의 미학이라고 생각을 해보는 작가라고 해도 음. 사실 체홉이나 몇 명 빼고 없어요. 카버나. 나머진 다 장편. 예. 예, 다 장편이에요. 그죠, 그죠. 그래서 저는 좀 장편으로 가야 되고, 약간 좀 우리나라의 정서에 맞는 음. 그런 어떤 장편을 쓰려면, 근데 이게 좀 제약이 좀 우리나라는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아 심하다. 그러니까 평소에 하는 말이 예. 뭔가 철학적이지 않아요, 사실. 어. 하나도 철학적이지 않아요. 예. 평소 말 언어가. 그쵸. 일반인들이. 예. 재밌네. 그런 식으로 이빨 터는 게 통해? 통하던데? 야, 뭐 오늘 뭐 올랐냐? 올랐어. 진짜 이게 리얼리즘이에요, 리얼리즘. 예. 근데 이걸로 소설을 원래 써야 되는데, 예. 리얼리즘인데, 예. 이러면은 소설의 깊이가 너무 가벼워져서, 아. 그래서 자꾸 외국으로 가요, 막 우리나라 소설이. 아. 공간을 자꾸 외국으로 보내요, 자꾸. 아 외국으로. 여기도 지금 미국 가잖아요. 예. 미국 가잖아요. 음. 아 참. 그래서 이게 뭔가 우리나라가 대화적인 언어적 한계인지, 아니면 일본이나 아니면 러시아도 평소에 그냥 말은 진짜 이렇게 할 텐데, 미국도 영국도 다 이렇게 그냥 짧게 짧게 할 텐데, 예. 우리나라만 이렇게 조금 그 언어적인 구조를 들쓰는 건지, 어. 더 깊이 생각하지 않는 건지, 음. 이게 좀 답답하긴 한데요. 음. 아무튼 맞아요. 뭐 좀 더 그런 거는 뭐 현대 진짜 뭐 철학이나 이런 거를 정말 다 알아야 되고, 음. 문학도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사람들이 또 공부를 하지 않는 그런 것도 있죠.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쉽게만 쓰는 것도 또 아닌 것 같고 소설도 좀 어려운 말들도 쓰면 그냥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일단
계속 보면 인제 평론에 대한 인제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 뭐 '얼마나 오를까?' 첫 개인전 치고 그림도 많고 그림 내에서도 비교해 보면 성장한 게 보여요. 작업실은 안 가 봤지만 아마 엄청 열심히 작업하는 친구일 겁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닌 건 선배가 더 잘 아시지 않아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필요하지 "선배는 악수를 청했다. 이럴 만한 아이템이 있는데 관심 있으면 연락하라."고 길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내가 너무 바빠서 악수를 하는 선배의 손목에는 파텍 필립이 있었다. 여기 주석이 달려 있어요. 파텍 필립은 고급 브랜드 시계의 정점인데 가장 싼 모델이 중형차 한 대 가격이라고 나와 있어요. 거의 한 3,000, 4,000 시계 하나가 제일 싼 게. 그렇다는 거죠. 이 정도로 돈이 된다. 이 브로커 일을 하면. 근데 선배가 막상 권한 게 영국 유학이었습니다. 자신이 돈을 댈 테니 영국에서 박사를 따고 오라는 것이었다. 학교는 강사라도 좋으니 지금처럼 이름만 걸어 놓고 영국에서 박사 따오는 게 중요해. 그런 게 그림 사는 놈이나 그리는 놈들한테 모두 먹히거든. 다녀오면 에이전시 하나 차려줄게. 차려서 뭘 하는데요? 뭘 하긴. 에이전시를 운영해야지. 유학 갔다 와서 우리 학교 3-4 학년 애들 중에 그림 괜찮은 애들 골라서 졸업하면 계약하고 개인전 열어줘. 내가 너한테 그랬잖아. 애들 먹고 살 수 있게 왁구 짜줄 거라고. 뭐 이런 거죠. 네가 젊은 유망주를 발굴해 오면 난 자산 관리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그림이 필요한 분들을 소개해 줄 거야. 넌 평단 선배들에게 부탁해서 애들 좀 띄우라고. 술도 사고 인사도 시키고 그렇다고 무슨 수를 쓰거나 너무 노골적으로 부탁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하라고. 이상한 제안하는 거 아니야. 아예 약을 칠 거면 널 영국에 보낼 필요도 없지. 큰 장사하려면 순리대로 돌아가는 게 좋아. 그럼 뭐로 돈을 버시려고요? 졸업생들 첫 개인전 하고 평단 호평 받으면 몸값 올리는 건 금방이잖아. 일단은 그렇게 시작하는 거야. 안 팔리면 나도 좀 사고 넌 애들 설득해서 아트페어에 내보내라고. 일단 나오면 내가 부풀려서 적당히 질러줄 테니까. 그럼 그게 공식적인 몸값이 되는 거지. 팔 거선 걱정 마. 이 바닥에 들어오고 싶은데 그림 볼 줄 몰라서 헤매는 인간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분들 창고를 채워드리는 거지. 선배의 비전은 탁월했다. 영국에서 돌아온 이후 그에게 소개받은 건설사 이사님이자 사주의 아들이 내가 기획한 첫 개인전에서 그림의 절반을 싹쓸이해 갖고 얼마 뒤 사장이 된 그 도련님은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림들을 정리해 2배의 수익으로 보답받았다. 부지개발 인허가를 놓고 예술을 사랑하는 시장에게 그림도 선물하고 회사 비자금으로 산 그림을 그가 파는 식으로 양도세도 피했다. 좋은 소문이 퍼지는 건 금방이었다. 우리 에이전시에서 개최하는 신인 작가들의 개인전은 늘 매진 행렬을 기록했다.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뭐 다 성공한 거죠. 돈도 벌고. 참 근데 이 학벌이라는 게 이 영국에 유학 가서 박사학위 따와라. 그 학위를 보고 뭐 사는 놈이나 뭐 파는 놈이나 그것 때문에 인제 어 오게 된다. 우리나라 특히 이런 거 심하거든요. 어디서 뭐 외국에서 특히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서 뭐 박사학위 따왔다. 이러면 또 알아주잖아요. 교수들도 그렇고. 이런 게 문제죠. 참 가난한 어 가난한 무명 시절을 보내야 할지 모를 시린 작가에겐 나름의 화려한 데뷔였으며 평론가는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할 기회였고 구매자는 돈을 벌었다. 이게 그래서 전 진실을 너무 잘 묘사한 거예요. '실제 이렇게 굴러가고 있구나 미술계가.' 씁쓸하지만 부자들의 리그죠. 우리 가난한 사람들은 뭐 그림 하나에 몇 억씩 할 텐데 어차피 대부분의 사람은 어떤 그림이 좋은 그림이고 어떤 그림이 나쁜 그림인지 알지 못했다. 설사 안다 해도 가격을 매기는 이런 또 다른 차원의 문제였다. 미술은 감히 돈이 끼어들 여지가 없는 예술이니까. 적당한 그림만 찾는다면 나머지는 저절로 굴러갔다. 신인의 리스크가 싫다면 중견 작가들이 있었다. 그들이 그린 몇 점을 옥션에 풀어 펌프질하면 나머지는 알아서 올랐다. 선배는 그저 모두가 성공하는 필승 공식을 만들었고 나는 그 공식의 성실한 이행자였을 뿐이다. 그 과정에서 불행해지는 사람은 없었다. 그렇게 벤츠를 몰고 파텍 필립을 찰 수 있었다. 이런 거죠. 음.
아 나도 돈만 있으면 그림이나 사 먹 그림이나 사서 사 모아야겠구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드네. 이게 참 씁쓸한데 모두가 성공하는 필승 공식. 아 참 그리고 인제 근데 이대로 성공만 한 거 아니죠. 아까 초반에 대기업 거기 사장님 거기에 인제 다 조사를 받으면서 난리가 망한 거죠. "그렇게 망했다. 망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인제 "국내에서 신인 발굴하는 건 이제 충분합니다." 뭐 하면서 "외국에 가겠다. 세계에 우리 젊은 신인 작가를 소개하겠다." 나갔는데 빠르게 잊혀졌죠. 거의 8 년에 걸쳐 서서히 말라 죽었다. 어 이런 진실을 잘 소개를 하고 있고요, 이 소설은. 외국에 갔는데 잘 안 풀렸죠. 작가들은 하나둘 떠나가고 그림 모아 놨던 창고 임대료도 내기 버거워지고 이렇게 된 거죠. 음. 미술계의 세계적인 흐름을 읽는다는 이유로 이 시기의 대부분을 뉴욕에서 보냈다. 이제 소인근의 렌털 아파트에서 시작했던 집이 점점 작아져요. 초라해지고. 어 인제 차근차근 밀려났죠. 하루 종일 들리는 비행기 소음 탓에 귀마개 없이는 잘 수조차 없었고 그곳에서 아내가 보낸 이혼 서류를 받았다. 어 이렇게 됐습니다. 몰락했죠. 몰락했고 어 그리고 인제 이런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야 괜찮아.' 하면서 실력만 있으면 통하는 무대라고 여기는 이런 꿈을 '노력이 부족한 탓이야 내 노력이.' 이렇게 자책을 합니다. 음. 근데 어떤 노신사를 만나요 미국에서. 거기서 노신사가 이런 얘기를 하죠. "이제는 모르겠어." "네? 바스키아나 키스 헤링까지는 그래도 뭐 따라갈 수 있었어. 매튜 반이나 로버트 고버부터는 이게 뭔가 싶더니 이제는 뭐가 뭔지도 모르겠더라고." 바스키아나 키스 헤링이라면 20년 전에 죽은 사람들이었다. 그래도 그는 20 년이나 화랑을 더 해올 수 있었다. 어떤 그림이 좋은지도 모르며 내게 일을 맡겼던 선배가 떠올랐다. 이것도 우리나라와 다를 바 없었다. 안다고 뭘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요. 그래 자네는 여전히 그림 팔려고 기웃거리는 건가? 네. 돌아가. 런던에서 학위를 딴 동양인 정도는 이 바닥에선 발길에 차이는 돌만도 못하니까. 그렇겠죠. 아니 아시아 미술 붐이라고요. 중국 그림들 보세요. 저도 그거야. 중국인들이 옥션에서 가장 큰 손들이니까. 크리스티나 소더비에서 요즘 가장 많이 돈을 쓰는 게 중국인들이야. 실제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 그들에게 장사하려는 사람들이 팔 그림값을 올리려고 앞으로의 기대주들을 사는 거라고. "자네 그림 팔고 싶어? 아트페어에서 팔 그림의 10 배쯤 질러. 그러고 나면 다들 자네가 파는 그림에 주목할 테니까. 일단 말도 안 되는 파티를 수천 번 기웃거려 보라고. 자네가 파는 그림 따위는 아무도 신경 안 쓸 테니까." 예술학교에서 매 찍어내는 애새끼들이 온갖 이상한 걸 작품이라고 들고 오는 판인데 내 비서는 우편으로 받는 도록은 보지도 않고 반송해. 편지 양식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어. 보내주신 그림은 잘 봤습니다. 유감스럽게 어쩌고 저쩌고. 웃음이 나왔다. 결국 돈의 문제였다. 아 이거 정말 적나라한 아 대사죠. 미술 시장에 결국 미술 시장도 돈 자본의 논리로 흘러가는 거예요. 어? 중국 그림이 뜨는 이유도 뭐 아시아 미술 붐 이렇게 된 것도 중국인들이 돈 많으니까 자기들이 사 주니까. 이게 당연한 논리. 근데 이해가 가요. 하여튼 돈 쓰는 사람이 중국인이니까 그렇게 한 거 중국 그림이 뜨는 거지 뭐. 중국 그림이 뭐 잘 그려서 이런 게 아니라 뭐 한국 화가나 뭐 일본 화가에 비해 뭐 실력이 뛰어나다 이게 아니라 중국인들이 돈 쓰잖아. 이런 거죠. 너무 적나라하다. 에휴 참. 근데 뭐 씁쓸하 아니 그 얘기도 좀 해 보고 싶은데 이게 제가 좀 고민을 해 봤어요. 어 그림 인제 아까 인제 이 소설에도 나오지만 "그림을 사람들이 볼 줄 모른다." 저도 그림 볼 줄 모르거든요.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림
그림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 명이나 있을까? 근데 그림은 공부가 필요한 것 같아요, 확실히 어느 분야보다도. 근데 음악은 진짜 뭐 초등학생도 좋은 음악 알아요. 들어보면 '아 이 노래 좋네.' 어. 음악은요 공부가 따로 필요가 없어요. 물론 뭐 화음이나 뭐 이런 거 역사 알면 좋죠. 근데 음악은 어떤 음악이 좋은 음악인지는 다 알아요. 들으면 알거든. 짧잖아요. 한 3분 정도 들어보면 '아 이 노래 좋다.' 실제 뭐 차트에 진짜 좋거든요. 음악은 알아요, 누구나. 근데 그림은 또 달라요. 그리고 또 글도요. 제가 봤을 땐 뭐 글도 읽어 보면 알아요. 물론 좀 글은 좀 음악보다는 쪼금 어렵지만 읽어 보면 '아 이거 잘 쓴 것 같은데.' 사람들이 글을 잘 안 읽어서 그렇지 일단 뭐 각 잡고 앉아서 읽어 보면 '이거 이 사람 글 재밌다.' 이런 느낌은 있거든요. 뭐 음악만큼은 아니지만 잘 썼는지 못 썼는지는 대충 감이 와요. 물론 평론가적인 그런 깊이까지 가려면 엄청난 공부가 필요하겠지만 근데 그림은 또 글보다 너무 그림은요 아예 감조차 잡을 수 없어. 예. 그림은 정말 잘 그렸는지 못 그렸는지는 평론가들만 아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림 공부한 사람들만 자기들의 리그인 거죠 완전. 어떤 분야보다도 어떤 미술 분야보다도 그림은 너무 막막해요. 이런 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시각이요. 우리 감각 중에 오감 중에 시각, 청각, 뭐 미각 다 있지만 시각만큼 확실한 게 없어요. 눈으로 보는 거 뭐 보면 알잖아. 시각이 제일 보면 딱 알거든요. 근데 뭐 청각이라든지 뭐 후각은 빨리 지치고 미각 이런 것들은 좀 애매한데 시각만큼 확실한 게 없는데 역설적이게도 미술 작품을 보면 사람들이 몰라 아무도. 공부한 사람 빼고 뭐 몰라. 도저히 그 의미를 알 수가 없어. 그만큼 미술이 여기도 글에도 나오지만 그만큼 현대 미술 자체가 너무 이걸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공부를 너무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전 지금 우리나라 소설 시장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점점 소수의 1%의 엘리트들을 위한 소설이 되고 있지 않나. 이건 뭐 지금 웹소설 말고 이런 뭐 문학동네나 뭐 이런 창비에서 나오는 소설들 말이죠. 어려워요 실제로. 제가 소설 읽으면서 제일 많이 드는 생각은 이런 상징과 은유 이런 거 다 알겠는데 여기도 평론 읽어 보시면 알겠지만 평론가들이 이게 해설하고 있는 이 의미까지 다 찾아내려면 이 정도까지 머리를 쓰려면 최소 대학원 수준이어야 돼요. 그만큼 공부를 해야 되고 머리 나쁜 사람은 이 소설 읽어도 뭔 말인지 몰라요. 음악은 다 알잖아요. 음악은 다 알아요. 뭐 어쩌다가 근데 문학이 근데 저는 이게 그렇다고 해서 나쁘다 이게 아니라 그리니까 뭐 철학도 그렇고 그럼 우리가 뭐 다 무지해지잖아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특성이 그렇다. 그렇게 그냥 생겨 먹었다. 매체 특성상. 글이 그렇게 지금 인제 우리나라 문학이 너무 소수의 엘리트들 이게 아는 사람은 아는 거죠. 거기서 즐기는 거죠, 그 은유와 상징들을. 그림은 너무 가 버렸고 너무 인제 대중으로부터 멀어져 가지고 이미 인제 떠나갔고 음악은 아직도 대중 쪽에 많이 포커스가 가 있고. 혹시 어떻게 파우스트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음악이나 뭐 그림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 좀 다르죠, 이 예술 분야가. 음. 확실히 어떠신지. 뭐 미술은 이제 뭐 다른 음악이나 문학에서 이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장치나 상징이나 아니면 차연이나 차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다면 미술은 분석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봐도 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너무 분석을 하기에도 이미 이제 쪼끔 미술에 대한 어떤 포화가 이미 다 되었기 때문에 아 여기서 뭔가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을 이끌기 위해서는 정말 뭐
엄청난 뭔가 시도가 필요한데 사실상 뭐 그냥 다 이미 다 했다고 볼 수 있죠 뭐. 그래도 뭐 네. 우리가 뭐 문학이나 예술이 그래도 그 종말하지 않는 이유는 어 사실 이렇게 계속 뭔가 우리의 현대적인 감수성이나 음.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를 사실 알 수 없거든요. 어. 지금 뭐 전쟁이 날 줄 누가 알았어요. 뭐 예. 그리고 코로나가 생길 줄 누가 알았어요. 그쵸. 아마 그런 어떤 소재들로부터 혹은 뭐 패스트나 이런 거로부터 엄청난 이제 뭐 인간의 어떤 한 단면을 관찰하고 쓰는 소설이 앞으로도 많이 등장을 할 것 같고요. 정말 잘 쓴다면 그 역사의 한 증인처럼 쓸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음. 그래서 뭐 음. 지금의 어떤 뭐 소설이나 미술이 계속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시대는 계속 변해가고 있고 음. 앞으로 AI나 로봇이 그리고 뭐 키메라 같은 게 뭐 등장할지도 모르니까요. 음. 그리고 상상력이란 너무 이제 뭐 인간의 상상력이란 엄청나게 커서요. 반지의 제왕 해부터만 해도 음. 사실 그 정도 쓰기도 어렵거든요. 어. 그 정도 상상력 하기도 어려워요, 사실. 그래서 뭐 충분히 상상력을 발휘한다면 진짜 다양한 소설 중에서도 보석이 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코로나 시대, 이 시대에 필요한 소설은 무언가? 어, 소설이 나아갈 길은 무엇인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어요. 나는 내가 만약에 소설을 쓴다면 어쨌든 뭐 차별화돼야 되고, 내가 굳이 인제 이 아까운 종이 나무 죽여서 만든 종인데 이게 여기까지 남 읽으라고 쓰는 건데, 쓴다면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써야 될까?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몰락의 시대. 이 지금 시대가 상생의 시대는 아니잖아요. 뭐 1960 년대 70 년대 그때 한참 경제 발전하고 세계적으로 막 올라가는 상승하는 시대였는데, 그땐 뭐 다들 꿈에 부풀어 있죠. 대학만 나와도 취업이 되는 시대였고. 근데 이미 인제 그런 시대는 지났고 몰락의 시대,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뭐 세계적인 전염병이 돌고 있고 전쟁의 기운이 막 스멀스멀, 몰락의 시대가 맞는데, 이런 시대에 그러면 소설가들은 어떤 소설을 써야 되냐. 좀 저는 고민이 돼요. 단적으로 음. 이 소설이 음. 뭔가 아까 또 생각난 게요. 음. 뭐 서머신 몸이 이제 고갱의 이야기로 썼잖아요. 음. 그러면은 이 소설도 뭐 러시아 소설처럼 음. 진짜 인물이 뭐 40명, 50명이고 어. 그 중에 한 명이 이 사람인 거죠. 어. 상업적인 그냥 작가. 음. 뭐 그런 식으로 약간 영화나 스티븐 스필버그도 사실 엄청 잘 쓰잖아요. 음. 그런 어떤 미래 사회도 잘 쓰고 음. AI 같은 음. 스토리텔링뿐만 아니라 캐릭터나 인물 묘사를 음. 정말 이렇게 대비적으로 잘하거든요. 음. 그래서 뭐 맞아요. 항상 이야기는 넘쳐나고 음. 그리고 이런 영화 미술계 이런 거를 또 까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재미있는 인물들 예. 정말 많거든요, 예예. 미술계에. 예. 진짜 막 또라이들도 많고 그러겠죠. 정말 뭐 신사들도 많고 예. 평론가도 있고 기자도 있고 어. 어떤 뭐 인기에 편승하는 뭐 사람도 있고 음. 정말 문학을 하려는 사람도 있고 음. 정말 많거든요. 음. 그래서 뭐 그런 거를 다 인물을 하나하나 조각하면은 어. 좋지 않을까. 장편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장편도 해서 저희는 인제 지금까지 저도 이게 뭐 젊은 작가상 9 회까지 달려왔는데, 9회 뭐 한 편당 7 편씩 9회,
7, 8에 56, 56편, 58편의 단편을 읽었어요. 단편만 읽었죠, 저는. 장편은 안 읽었으니까. 그냥 단편만이라도 내가 그래도 좀 마스터해보자. 이렇게 하고 읽고 있는데, 그 얘기도 들어보고 싶긴 한데, 단편과 장편이 어떤 게 다른가요? 일단은 뭐 네. 단편에는 인물이 이제 3명 정도밖에 못 등장하죠. 아, 예. 예, 보통 저희가 읽어왔던 소설이 거의 3명이었죠. 맞아요, 맞아요. 보통 그래도. 아니면은 지금 사실 현대 소설의 거의 화자는 거의 1명이죠, 주인공. 화자 한 명이죠. 네. 심지어 관찰자적 화자라고 해도 뭐 위대한 개츠비나 뭐 다른 작가들처럼 완전히 상반된 것들도 되게 많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좀 그런 미학을 좀 많이 생각해도 좋긴 한데요. 음, 사실 이 의미나 상징이 되게 좋기도 하고, 우리나라 단편의 미학이. 근데 이제 뭐 전 세계에 좀 수출도 하고 뭔가 더 많이 이제 영향력을 끼치려면 네. 확실히 좀 그런 어떤 거대한 담론, 맞아, 맞아. 큰 이야기. 음, 그 하루키도 뭐 사실 전쟁 이야기나 아니면은 뭐 인간의 어떤 소외 얘기나 아니면 정말 이제 엄청 이제 뭐 우리로 따지면은 좀 엄청 이게 잔혹한 서사, 네. 뭐 자살이나 전쟁이나 기아나 뭐 이런 거에 엄청 많이 이제 몰입해서 쓰거든요. 어, 그래서 뭐 저는 그렇게 세계적인 어떤 사건에 관심이 이제 많은 게 또 소설가잖아요. 음, 많이 쓰고 있고. 그래서 확실히 이제 소설이 이제 뭐 많이 깊어지려면 그런 거에 음, 착안해서 장편. 계속, 그쵸, 계속 쓰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단편은 뭐, 저도 뭐, 부끄럽지만 써보긴 했는데, 장편을 혹시 써보신 적 있으신가요? 장편은 어렵죠. 단편은 쓸 수 있지만. 저도 뭐 사실 뭐 손도 못 댔고요. 그래서 장편 하려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정말. 보통 이제 장편, 뭐 예. 쓰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마음이? 장편? 그래서 뭐 시도는 예전에 이제 해보려고 했는데요. 어, 확실히 너무 어렵고, 어렵죠, 단편보다. 그리고 너무 이제 그 인물을 하나도 잡기도 힘든데 여러 명 잡으려고 하니까 수십 명이나. 감도 안 잡히더라고요. 아, 예. 진짜 장편은 단편과는 또 다른 차원의 더 어려울 것 같다는 느낌은 많이 들어요. 재밌는 게 이 임성순 작가님이 원래 장편 쓰는 작가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뒤에 작가 이 노트에 봐도 나는 원래 장편 쓰는 사람인데 하면서 단편을 가끔씩 쓰는 분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이 소설도 은근히 야, 이거 장편 쓰는 분 같다는 느낌이, 왜냐면 이런 이 서사를 좀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사건들 많이 만들고 늘리면 장편도 되겠는데? 근데 이분은 장편의 호흡을 갖고 계신 분이다. 이런 게 좀 느껴졌나?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느낌이 좀 달라요. 글이 쭉 나가요. 그러니까 읽을 때 쭉 그냥 단편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탁탁탁탁 이렇게 잘잘잘잘잘 가는 느낌인데, 자잘한 인제 그렇게 짜잘하게 가는 느낌인데, 이분은 호흡이 장편을 많이 쓰셔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글이 쭉 나가요, 쭉. 호흡이 긴 거죠. 일단 보겠습니다, 작품을. 그래서 이런 얘기해서 좋네요. 재밌네요. 미술 좋아하나. 그 아까 아저씨가 그러면서 회랑을 배회하는 양떼와 그 포식자들, 요걸 내밀죠. "가 봐. 안목이 트일 테니까. 금색이 최고의 공포 퍼포먼스." 이렇게 "가 봐. 뭐가 진짜 두려운지 알게 될 테니까." 이제 여기까지가 인제 전반적, 이게 2 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소설이. 이 사람이 이 미술계에 뛰어들어서 브로커 되고 성공했다가 망한 그 스토리가, 그 현실 세계 스토리가 여기고, 이 아저씨가
이 지금 회랑을 배회하는 양떼와 그 포식자들 그 전시에 가서 펼쳐지는 그 일들이 2부. 2부는 거의 환상적이에요. 실제 이거 있는 일인가 싶을 정도로 이분은 공포 소설을 쓰고 싶었다고 밝히죠. 작가 노트에서. 재밌어요. 그 2부 이게 1부만 있었으면 이 소설이 상을 받기는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뭐 특별한 사건이 없고 그냥 망했다 이게 끝이니까. 근데 2부가 어떤 큰 의미를 만들어내죠.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다음 날 나는 뉴욕 현대미술관으로 향했다. 거기서 4시간쯤 잭슨 폴록의 원 넘버 31 이런 그림 앞에서 멍하니 그림과 그 그림을 보는 관객들을 봤다. 워낙 거대한 대작인데다가 관광객으로 북적이니까 이 관객들조차 이 거대한 그림의 일부 같았다. 이것에 와서 이 그림을 직접 보기 전까지 잭슨 폴록은 좋아하는 작가가 아니었다. 그저 이름뿐인 명성 자체가 위대함의 전부가 아닐까 의심했던 적도 있었다. 클레멘트 그린버그가 만들어낸 이 사람 평론가입니다. 그저 허울뿐인 모더니티의 얼굴 마담이라 생각했었다. 하지만 직접 그린 그의 그림을 보자 얼마나 정교하고 세심하게 만들어낸 걸작인지 알 수 있었다. 마치 프랙털처럼 부분들은 아무리 작게 나눠도 전체와 유사성을 지녔고 전체는 부분의 총합보다 컸다. 동시에 어디에도 같은 부분은 없었다. 그것이 혼돈에 부여된 기묘한 질서였다. 그리고 그 질서가 보인다고 생각한 순간 다시 시야에서 빠져나가 선과 점으로 흩어졌다. 삶이 지닌 모호함처럼 말이다. 흩뿌려 우연히 그린다는 그의 이미지는 우연성을 강조하기 위해 그야말로 만들어진 이미지일 뿐이었다. 가까이 다가가 흩뿌려진 물감들이 이루고 있는 층을 바라보면 이 우연이야말로 섬세한 계산에 의해 이루어진 필연적인 결과물이라는 걸 깨닫게 된다. 30일은 잭슨 폴록이 유일하게 술을 끊었던 해에 만들어진 작품이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런 정교함은 무언가의 의지에 만들어낼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불꽃이었다. 뉴욕에서 쏘아올린 비트 세대의 축보였다. 나락으로 떨어지더라도 이런 불꽃을 쏘아올릴 수 있다면 삶은 의미가 있는 게 아닐까? 나도 이곳에 내가 발굴한 작가의 그림을 걸고 싶었다. 불꽃은 되지 못하겠지만 불꽃을 쏘아올리는 발사대 같은 것이라도 되고 싶었다. 나는 그림 앞 벤치에 앉아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도대체 뭘 하고 있던 걸까? 이 그림을 보면서 이 그림도 의미가 있죠. 지금 이 해석이 프랙털 이 이미지가 그대로 이제 이 사람이 이 전시회에서 가서 겪는 거에 그대로 반영이 되죠. 이 상징성이. 근데 저는 이 그림 갑자기 그 생각나네요. 몇 년 전인가 어 서울 시립미술관인가 거기서 어떤 전시회를 했는데 진짜 큰 그림을 봤어요. 어. 근데 그 실제 그림을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막 구글에서 이미지 검색해서 찾아내서 보는 거랑 느낌이 달라요. 인터넷 검색해 봤자 아무리 뭐 핸드폰으로 보거나 뭐 노트북 화면 15 인치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영화를 똑같은 영화를 노트북 화면으로 보는 거랑 그리고 TV 화면으로 보는 거랑 극장에 가서 그 거대한 화면으로 보는 건 진짜 다르거든요. 그림도 그래서 그림을 미술관에서 그 원본을 봐야 되는구나 이런 걸 압도적이거든요, 그림이. 진짜 크면 어떤 그림은 진짜 커요. 몇 미터 될 거예요. 그런 그림을 딱 봤을 때 이 경외감 같은 것도 느껴지고 그런 걸 느낀 거죠. 미술관 한번 가 보고 싶네요. 음. 하우스트 님은 그림 좋아하시나요? 저는 뭐 예전에 이제 뭐 몇 번 가봤는데요. 예. 몇 번 뭔가 충격과 감동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뭐 요즘에는 디지털 아트 어. 이런 것도 좀 너무 충격과 감동을 받아서요. 음. 어느 정도는 이제 뭐 미술계도 계속 발전하고 있구나. 어. 진짜 끊이지 않고 발전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확실히 뭔가 또 직접 보는 거랑 음. 엄청 다르긴 해요. 맞아요. 근데도 저는 그림보다는 글 보는 게 더 재밌고 음. 특히나 뭐 그냥 제가 쓴 글 보는 게 재밌어서요. 음. 맞아요. 또 글
이게 또 뭐 성향 차이이기도 하고 또 음악 하시는 분들은 자기 음악 자기가 만들고 곡 쓰고 자기 음악 듣는 게 좋을 거고 그림 그리시는 분들은 그 이미지 이런 것들에 꽂히신 거겠죠. 또 저는 그래서 그런지 그림을 봐도 자꾸 언어로 나의 말로 이렇게 풀어내려고 그러고 음악을 들어도 이게 왜 좋은지 영화를 봐도 왜 좋은지 이걸 말로 자꾸 풀어서 설명하려고 평론적으로 자꾸 가는 거죠. 이게 어쩔 수 없나 봐요. 이게 성향이니까. 네, 그래서 뭐 사실 뭐 어떤 작품이든 음. 글이든 그림이든 혹은 회화든 추상이든 자신의 어떤 인식에 어떤 파문을 일으켰나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아 맞아요. 아무리 뭐 평론가가, 아무리 뭐 유명한 작가가, 아무리 좋은 철학자가 음. 이거는 이렇게 읽어라라고 해도 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자신의 삶에 음. 어떻게 작품이 이렇게 파고들었나, 맞아요. 그리고 세계를 어떻게 바꿨나, 음. 이게 가장 중요한 색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뭐 자기의 어떤 작품 세계를 꾸준히 그냥 음. 밀고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맞아요. 이게 뭐 통하지 않더라도 음. 남 작품 이렇게 막 따라하는 것보다는 음. 확실히 나는 이렇게 세계를 볼래. 뭐 이런 음. 식으로. 맞아요. 진짜 그런 것 근데 같아요. 뭐 예. 피카소처럼 사실 정통적인 거를 다 써보는 게 어. 이제 마스터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세계로 가야겠죠. 어. 그러니까요. 예. 기존 것들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아야 뭐 다 공부한 다음에 '아 그러면 나는 이렇게 만들면 되겠네.' 이게 또 다르거든요. 이게 그래서 저도 인제 지금은 당장은 인제 쓸 때가 아니다. 내가 모른다. 젊은 작가상 이 작품들 선택한 것도 그래서 그래요. 최근에 젊은 작가들이 어떻게 쓰는지 알고 싶다. 그래서 1 회부터 지금까지 달려온 거예요. 근데 너무 좋았죠. 특히나 인제 그 해에 가장 잘 썼다는 단편들을 뽑아서 모은 게 이거니까. 전 진짜 이거 공부하는 심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단편들을. 자 그럼 일단은 좀 볼게요. 아까 2부 파트 2 라고 했죠. 이 네. 사람이 갔어요. 이 강바람이 마구 몰아치는 이 첼시의 부동산가 폭등과 맞물려 한창 리모델링이 진행되는 거리였다. 여기 갔죠. 가서 일단 이 사람 들어가야겠죠. 예. 들어가자 퍼포먼스에 초청받아서 근데 이 재밌는 게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건물에 들어갔는데 그 위에 턱시도를 입은 사내가 플라스틱 늑대 가면을 쓴 채 나타났다. 턱이 없는 그 가면은 늑대의 이목구비가 묘하게 어긋난 탓에 기이해 보였다. 요거 어디서 많이 본 이게 딱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도 되게 괴상한 그 동물 과면 쓰고 그 쫄병들은 뭐 동그라미, 세모, 네모 이 얼굴에 이 표시되어 있잖아요. 딱 그런 느낌이에요, 늑대 가면이 쓴 게. 또 오징어 이 전반적인 색채도 오징어 게임도 이렇게 좀 잔혹동화 같은 느낌? 색감은 전반적으로 알록달록한데 하는 게임은 사람이 죽어 나가요. 요게 딱 그런 일단 오징어 게임 느낌 아니야? 그쵸. 그런 느낌이죠, 확실히. 재밌다. 오징어 게임은 잘 어울리는데 분위기가? 그래서 오징어 게임 상상하면서 봤어요, 저는 이 글을. 주차장 안에는 30명 남짓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늘 퍼포먼스를 볼 사람들은 이게 전부인 것 같았다. 이렇게 보러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 주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퍼포먼스는 전문적인 실현자들에 의해 진행되는 공연입니다. 다소 무섭거나 불쾌해 보이는 상황이 일어나더라도 어디까지나 공연의 일부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이 이 상황을 오인해 겁을 먹고 패닉에 빠질 경우 공연 전반의 안전은 물론 여러분의 안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고 침착한 대처 부탁드립니다. 나는 후회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 예, 그래서 들어가요, 사람들이. 여자 관객들은 비명을 지르죠. 근데 복도 안은 어두웠는데 어 거의 완벽히 검었다. 검다는 건 단지 무채색이 어두운 색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다.
검은색은 본질적으로 빛을 흡수한다는 뜻이다. 반타블랙이나 블랙 2.0처럼 빛의 흡수율이 99%를 넘어서면 그것은 색이 아니라 그저 무로 보인다. 복도 전체를 그런 색으로 칠했으니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암흑 공간에 던져지는 느낌이었다. 광장 공포증이 있는 사람이라면 겁을 먹을 정도로 복도는 사람을 압도하는 검은색이었다. 전 이거 되게 전문적인 지식이 나오죠. 반타블랙, 블랙 2.0 아래 주석을 보고 또 알았는데 정말 껍나 봐요. 흡수율이 99%가 넘어선다는 거죠, 빛의 흡수율이. 이런 정보 너무 디테일해서 좋았어요. 근데 실제 반타블랙을 보고 싶기도 해요. 검은색 도대체 얼마나 검길래 반타블랙이 다 칠해져 있는 방 안에 들어가면 어떤 느낌일까? 무섭기도 하겠죠, 당연히. 숨이 막힐 것 같긴 한데 폐쇄공포증 느끼지. 그래도 그 블랙 보고 싶다. 이런 생각. 조금 놀랍고 기발하다는 생각을 했지만 경고처럼 두려울 정도는 아니었다. 그보다는 오히려 얼마가 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먼저 떠올랐다. 딱 인제 그 브로커다운 생각이죠. 실제 브로커들이나 마케터 혹은 사장들은 이렇게 생각 모든 걸 돈과 연결시켜서 '야 이거 얼마 들겠는데?' 그냥 뭐 어떤 걸 보더라도 뭐 영화든 뭐 미술이든 소설도 그렇고 '아 이거 얼마 이 정도 하려면 뽑아내려면 얼마 들지?' 항상 이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계산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 들 이거 얼마 들까? 이거 런칭하면 또 얼마 들까?' 그래서 '몇 명 봐야 되지?' 뭐 이런 거 계산하고 있는 거죠. 저는 오히려 근데 이게 알잖아요, 이런 생리를. 사장은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는데 그러기가 싫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건 사장 그런 거예요. 예전부터 어렸을 때부터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사람이 자기가 서 있는 입장대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저는 사장도 되게 싫었고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건 소설가 아니면 뭐 영화 평론가. 소설가는 적어도 뭐 이건 얼마 돈 생각만 하고 살지는 않을 거죠. 소설가가 생각하는 건 그 인물. '아 이 스토리가 어떻게 갈까?' 이 인물과 같이 사는 거죠, 이 소설에서. 되게 낭만적이잖아요. 어. 내가 평생 사는데 뭐 지금 사장이 된 사람은 좋든 싫든 돈 생각밖에 안 해요. 어쩔 수 없지. 누굴 만나고 이 거래를 성사시켜야 돼. 그래야 내 가족이 먹고 살고. 그냥 평생 그 생각하고 사는 거야. 돈은 많이 벌 수 있겠죠, 잘 되면. 근데 저는 그러고 싶지가 않아요. 왜? 왜 내가 돈 생각하며 살아야 돼? 난 돈 못 벌어도 괜찮으니까 평생 소설 생각하고 영화 평론가는 평생 자기가 좋아하는 영화 볼 수 있잖아요. 영화 보고 이게 왜 좋은지 좋아하는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남들한테. 얼마나 아름다운 직업인가. 저는 그렇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철저하게 자본가, 마케터 이 이 사장의 입장에서 글이 전개가 돼요. 이런 생각이 이해는 되면서도 너무 좀 별로인 거죠. 자본주의적인 생각인데 그보다는 오히려 '얼마가 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먼저 떠올랐다. 블랙 2.0이라면 그렇게 부담되는 가격은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자 서울에서 비슷한 시도를 해볼 수 있겠다는 계산이 섰다. 요즘은 인터넷과 SNS 탓에 외국에서 무언가를 빨리 수입해 와 돈을 벌 기회가 없었다. 하지만 이건 은밀한 모임 같으니 빨리 퍼질 가능성은 없어 보였다. 그러니 여기서 본 것들을 가져가 뭔가를 기획해 볼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다음에 인제 해체된 양이 나오죠. 슬라이스된. 음. 데미언 허스트의 작품을 연상시켰다. 양떼로부터 저 멀리와 한때 우리나라에서 열광했던 인체의 신비전. 인체의 신비전 유명했었어요, 이거.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이건 뭐 작가의 말이기도 하고 이 사람의 말이기도 한 거죠. 음. 어 쭉 보면은 데미안 허스트 이후 비슷한 시도는 예술적으로 동어 반복일 뿐이었고 이렇게 해체하는 거 뭐 인체를 뭐 양이든 뭐든 하여튼 해체하는 그런 거. 인체 신비전은 과학의 이름을 가장했지만 본질적으로 대중의 가학성과 관음증을 충족시켜 주는 일종의 고어쇼였다. 통쾌해.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인체 신비전 한때 '저걸 왜 보지?' 근데 사람들이 뭐 교육 효과가 있다 애들한테. "인체 이렇게 생겼다." 저 "인체가 궁금하지 않냐?" 호기심 같은 거. 또 긍정적인 의미로 많이 포장을 해서 마케팅을 했겠죠 당시에. 근데 여기서는 인제 어떻게 표현하냐? 과학의 이름을 가장했지만
본질적으로 대중의 가학성과 관음증을 충족시켜주는 일종의 고어쇼였다. 실제 잔인하거든요. 근데 관음증, 저 인체가 이렇게 슬라이스 된 걸 보고 싶은데 이런 고어쇼였다. 금세기 최고 우드라들의 일종의 복고인 건가? 나도 모르게 혈안찼다. 이런 묘사 되게 좋았어요. 아까 블랙 2.0 뭐 이런 것도 좋았고 되게 전문적인 그런 건데 되게 설득력 있게 전개된. 그리고 검은 테이블에는 붉은 세트로 된 시타버가 비스듬히 찢어져 있고 그 테이블 위에 양으로 보이는 짐승이 반쯤 해체된 채 갈비뼈를 드러내고 있어요. 이거를 하이에나와 독수리 가면을 쓴 턱시도들이 생고기를 개걸스럽게 먹고 있죠. 피비린내가 확 밀려왔다. 확실히 충격적인 광경이었다. 진짜 양고기일까? 근데 이 사람은 진짜처럼 재현했네. 근데 너무 진짜 같은데? 이런 느낌을 받죠. 사람들은 혐오감을 감추지 않았지만 근데 또 나는 그래도 명색이 에이전시 사장이었던 만큼 이 퍼포먼스의 제반 내용이 더 궁금했다. 이 시연자들은 도대체 얼마를 받고 이 일을 하는 걸까? 노동법에 걸리는 건 아닌가? 아니 이들이 행위 예술가인가? 그럼 이 퍼포먼스에 대한 저작권이 있는 건가? 이 양이 진짜라면 식품 관련 위생법 위반은 아닐까? 관련 법규가 있을 테고 누가 신고할지 모르니 걸리지 않으려면 당연히 정교한 모형이어야겠지? 아마 영화 특수효과 팀을 쓴 걸 거야. 그런데 왜 이렇게 실감나지? 냄새 탓인가? 피비린내가 나기 위해서 진짜같이 보이게 한 건 정말 탁월한 선택이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봤는데 뭐 양복이 좋을까? 백종원은 어떨까? 그래서 인제 다 이제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요. 넥타이 같은 거 맬까? 돼지로 할까? 이렇게 하고. 근데 이거는 이게 이제 전반적인 소설 자체가 미술 시장 자체, 미술뿐만 아니라 뭐 어떤 예술 시장이든 자본이 들어와 버린 시장을 풍자하는 실제 자본가들이 이렇게 생각하니까 보면서도 웃기기도 하고 좀 그렇잖아요. 굳이 여기까지 가 가지고 이런 쇼를 보는데 이런 계산을 하고 있고 이런 풍자하는 느낌이다. 근데 요거 혹시 어떻게 보셨나요? 요런 장면들, 요런 대사들. 저는 뭐 개인적으로 뒤쪽 부분은 너무 마음에 들어서요. 마음에 들었다. 예. 오. 뒤쪽은 제가 뭐 근래에 이제 본 것 중에 제일 뭐 마음에 들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뭔가 좀 뭐 잭슨 폴록 얘기도 그렇고 약간 뭔가 추리 스릴러 같은데도 뭔가 환기시키는 어떤 이미지가 너무 이제 잘 만들어졌고 그리고 자본주의의 그런 어떤 경계나 속성들을 예. 또 거기서 이제 녹여내고 있어서 어. 정말 뭐 이미지가 너무 좋았다. 네.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오. 저도 이게 좀 무섭기도 하고 공포스럽기도 하고 이거 진짜일까? 뭐 이런 이것도 또 서스펜스 느낌도 나고. 음. 그리고 인제 가는데 미대생으로 보이는 학생이 갑자기 인제 순간 벽 쪽에서 뭐 끼익하는 소리가 들려서 뭐 검은 문이 열린 것 같았는데 이 학생이 갑자기 뭐 어떤 걸 탁 맞고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미대생은 무너지듯 쓰러졌다. '내가 뭘 보고 있는 거지? 이것도 퍼포먼스 일부인가? 별일 아닐 거야.' 그래서 그 학생이 사라졌죠. 이 학생은 어떻게 된지 모르고 잠시 멈췄던 검은 옷이 움직였다. 이윽고 문이 닫혔다. 나는 검은 공간에 홀로 있었다. 휴대폰을 꺼냈지만 안테나는 뜨지 않아요. 다음 홀에도 어떤 관람객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시신인지 모형인지 알 수 없는 존재가 서 있죠. 이게 가만히 보니까 아까 입구에서 봤던 헤드폰 쓰고 있던 애 같은데 그 아이가 쓰고 있던 헤드폰이 그대로 얘도 쓰고 있네? 이런 거죠. 설마 시간이 너무 짧잖아. 흔한 헤드폰일 뿐이잖아. 이제 의심이 되기 시작하는 왜 다른 관람객들은 보이지 않는 걸까? 왜 이곳의 복도들은 길고 빙빙 돌게 만들어졌을까?
왜 이 돈도 되지 않은 퍼포먼스를 무료로 보여주는 것일까? 왜 휴대폰은 터지지 않을까? 음. 이런 것들 의심이 가죠. 음. 혹시 이런 퍼포먼스에 대해서 저 파우스트님은 전반적인 인제 막 양이 인제 이렇게 되고 슬라이스 되고 이런 뭐 그 또 양고기를 막 생고기로 먹고 이런 것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면서? 저는 뭐 예전에 뭐 어떤 설치 미술 하는 거를 뭐 그 설명을 들으면서요. 뭔가 심미적이고 막 인격의 하나의 뭔가가 뭐 새로 생기는 투명한 어떤 뭔가 이렇게 뭔가 생기는 뭐 한 겹 벗겨지는 그런 뭐 경험을 했다는 어떤 사람이 있어서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약간 뭐 제가 잘못 기억하는 건지 몰라도 그 정도의 어떤 심미적인 체험을 하는 경험인 것 같아요. 이게 뭐 금세기 최고 미술적 그로테스크 테마파크에 온 것처럼 아 맞아요. 정말 이제 그로테스크한 느낌을 음. 글로써 지금 공간을 내고 있는데요. 맞아요. 그로테스크. 이 글에도 또 시간이랑 공간이 이제 글을 통해서 계속 제가 막 궁금해 미칠 정도로 '그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 나는 여기 왜 있을까?' 음. 그 시간과 자본과 어떤 돈을 다 몰락해 버린 나는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걸까? 음. 하면서 갑자기 현실과 꿈과 추상과 회화의 경계가 넘어지면서 '어디까지가 공범이고 또 다른 희생양일까 뭐 양일까?' 이런 식으로 이제 알 수 없는 어떤 상태, 음. 이런 어떤 리얼리즘을 보이는 어떤 회화적인 음. 그런 상태가 일단 뒤쪽은 너무 제가 좋아서 예. 그리고 이제 막 사실은 소설이 좀 이렇게 프리크 쇼라든지 아. 뭔가 뭐 이런 어떤 뭔가 새로운 언어 뭐 이렇게 사실 우리가 뭐 말만 들었지 그 작가는 잘 모르잖아요. 작가가 왜 이렇게 추상적인데도 뭔가 일관성 있는 질서가 있는지, 음. 어떤 식으로 이제 막 선과 점이 이렇게 막 구부러지고, 음. 이게 또 글로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생각이거든요. 음. 그래서 마치 그 사람이 사과를 그렸지만 우리는 또 자신의 그냥 어떤 사과를 그리는 것처럼 잭슨 폴록의 그림이 마치 제 안에서 새로 재편성돼서 보진 않았는데, 어. 심지어 바다를 가지도 않았는데 바다를 상상하는 것처럼 예. 잭슨 폴록의 그림을 제가 상상을 하고 있어요. 어. 어. 심지어 그리고 그 뒤에는 그 고어한 혹은 이제 뭔가 이렇게 그로테스크한 어떤 장면과 예. 공간을 제가 체험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읽으면서 상상이 되더라고요. 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이런 체험이 이제 40 년이냐 50 년이냐, 내 삶을 40년 산 것처럼 꾸며주냐, 어. 마치 30 년을 이 글을 통해서 내가 산 것처럼 체험을 해 주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음. 앞에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제가 문학을 많이 이제 읽다 보니까 아.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옛날 소설에서 봤던 부분일지도 모르는데요. 아 그런 현실. 새로 그쵸, 예. 그쵸. 그래서 새로 신선하지 보는 않았구나. 분들은 예. 예, 예. 새로 글을 보는 분들은 되게 충격적이고 '미술계가 그러니까 이렇다고? 그러니까요. 제가 그랬어요. 말도 안 돼. 아 내가 그래서 생각했던 미술계가 아닌데? 그래서 달랐구나 와, 느낌이. 어떻게 미술가가 이럴 수가 있냐.' 맞아, 맞아. 충격을 받을 텐데요. 맞아, 맞아. 저는 이미 쪼끔 뭐 어느 정도는 알고 있기 때문에 충격이 없는 아 거지, 그랬었구나. 마치 이제 처음에 소설을 읽으면은 정말 충격과 공포와 충격을 다시 주는 아. 네, 그런 느낌일 것 같습니다. 이 충격의 강도가 그러니까 앞에는 현실의 충격인데 여긴 또 환상
환상의 충격. 이게 퍼포먼스야? 이게 실제야? 사람이 진짜 죽어서 저렇게 된 거야? 깜짝 놀라죠. 근데 이 다음 홀에 갔더니 긴 테이블에 예수님과 12 제자처럼 그렇게 앉아 있어요. 그래서 영상이 나오죠. 영상에 "죽음의 순간까지 양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계속 반복이 돼요. 괜찮으십니까? 결코 겁에 질리지 말 것. 이게 떠올랐죠. "네, 제가 늦은 줄 알았습니다." "아니요. 다행히 아직 늦진 않았습니다." 자, 어디로 사라진 걸까? 예. 인제 아시다시피 대중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음. 그랬다. 내가 했던 말이었다. 현대 미학은 개념적이고 관념적이며 통시적인 맥락이 중요한 탓에 그것을 즐기려면 학습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렇기에 부자들이 사랑했다. 잉여의 돈과 시간이 없는 이들에게는 결코 들어올 수 없는 장벽 너머의 세계였으니까. 미학적 감수성이 새로운 계층을 만들어냈다. 이 부분, 이 어떤 진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거는 뭐 문학도 마찬가지 아닐까. 그 역사를 알아야 되고, 그냥 어떤 소설가님을 만나서 대화를 했었는데 그분도 인제 똑같은 얘기했죠. 이미 나올 만한 건 다 나왔고, 제가 인제 그분 인제 뭐 이거 문학 유튜브를 하려고 그러는데 "나는 고전을 읽고 싶다." 그러니까 그분은 고전을 별로 추천을 안 하더라고요. 저는 뭐 일리아드나 오디세이 옛날에 나온 거고 이미 인제 그거를 그 이후의 작가들은 다 뛰어넘었는데 가장 최근의 것이 가장 좋지 않냐, 뭐 기법적으로나. 근데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긴 하다. 그래서 학습이 필요한 거죠. 그 전에 걸 다 읽어본 상태에서 내가 또 인제 뽑아내야 되니까. 통시적인 맥락이 중요하다. 그래서 문학이 어렵고 난해하게 된 게 아닌가. 미술도 그렇고요. 그걸 언제 다 공부하고 있어요. 아니 솔직히 그 세계 문학 전집 그걸 다 읽어본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너무 많잖아요. 시간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어렵죠. 저는 좀 읽고 싶긴 해요. 옛날 그 세계 문학들 굉장히 떠시네요. 비를 맞았더니 추워서요. 음. 그러면서 프로젝트 영상이 프리크 쇼가 나와요. 옛날에 과거의 기묘한 쇼, 뭐 꼽추, 난쟁이, 샴쌈둥이, 언청이 뭐 이런 사람들 나오는, 그게 막 전시하는 거죠. 초기 자본주의, 제국주의 시대의 망령들이 하나둘 되살아나는 기분이었다. 나는 깨달았다. 현대 미술이 말하는 초월적 카타르시스야말로 프리크쇼의 또 다른 재현이었다. 세계가 깨어지는 충격에서 오는 미학적 쾌감은 이 세계에 속하지 않는 기형을 보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죠. 그런데 제자리는 없는 것 같은데요. 알고 계셨군요. 쇼는 계속되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이제 거의 죽게 생겼는데 인제 결국 돈의 문제다. 이걸 라이선스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살았죠. 그래서 팸플렛이 도착했는데 회랑을 배회하는 양떼하고 포식자들, 서울전, 이렇게 끝납니다. 여기까지 끝이에요. 자, 인제 이 소설 전체를 좀 봐야겠는데 어 파우스트 님은 이 소설 어떻게 보셨나요? 총평을 한번 해 주시죠. 저는 뭐 앞에서 미술계의 어떤 이야기들을 충분히 잘 공격했다고 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뒤에서는 이제 뭐 어떤 내용적으로 그리고 형식적으로 굉장히 회화적인 어떤 그로테스크한 어떤 문장들을 잘 구현한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처음에는 좀 약간 너무 일반 통인 것처럼 보였는데 뒤로 가서 이제 보니까 너무 좀 심미적인 어떤 체험을 잘 해서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저는 이 소설의 장점이 아까 인제 진실을 잘 그 해당 분야의 진실을 잘 드러내 보여줬다. 낙곰수처럼. 그래서 좋았고 그 충격이 되게 컸죠. 근데 이게 인제 파트가 두 개로 나뉘는데 그 부분이 탁월했어요. 단지 그냥 현실만 나열한 게 아니라
일부에서는 이 사람이 몰락하는 장면. 만약에 그 장면만 있었다면 이 소설이 상을 받을 수 없었을 거예요. 이렇게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없었겠지만 그걸 다 확대하고 더 의미를 깊게 하는 건 이 두 번째. 이 공간에 가서 겪는 신비한 이 퍼포먼스, 이 체험들. 실제인지 현실 뭐 이게 환상인지 모를 이 체험. 이걸 하는 장면을 집어넣음으로써 이 자체가 이 사람은 미술을 경험한 거잖아요. 자기가 그 미술 공간에 들어가서 자기는 그냥 미술을 팔기만 했는데 중간에 브로커로서 작가들을 인제 섭외해서 대충 인제 그 그림 뽑아 가지고 팔면 돈으로만 연결했었는데 그거를 인제 이 미술 이 퍼포먼스 안에 들어가서도 똑같이 그걸 하고 있어요. 음. 모든 걸 돈으로 '이거 어떻게 하면 좀 연결시킬 수 있지?' 근데 끝까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마지막까지도 인제 그 죽을 뻔했는데도 서울전을 이거 라이센스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라이선스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압도적이죠. 이게 결국 임성순 작가님은 뭘 말하고 싶었는가? 자본가 미술계 안에 들어온 자본가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 같아요. 이게 풍자이기도 하고 조롱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섬뜩한 모습인 거죠. '야 자본이 이렇게 무섭다.' 모든 게 돈으로 다 한 줄로 깨지는 그런 것들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어 씁쓸하죠. 소설 다 봐도. 결국 서울전이 열리네. 이게 돈으로 연결돼서. 음 이런 생각을 했고 일단 자 인제 마지막으로 별점을 한번 줘 보겠습니다. 저는 이 작품을 이게 뭐 개인적 호불호가 갈려서 별 한 3개 반 정도는 줄 수 있지 않을까? 요 정도. 자 파우스트 님은 별점 어떻게 줄 수 있으시겠어요? 뭐 저는 뭐 좀 반전 매력이 있어서요. 뭐 한 4.1? 어 4.1 예. 그 그 정도 정도 줄 주지 수 있다. 않을까요? 아까 우리가 직전에 봤던 세실주의는 4.5. 세실주의보단 좀 낫다. 하지만 4.1, 4.1도 높은 별점이죠. 자, 혹시 좀 마지막으로 이 작품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얘기해보고 한번 끝내죠. 네. 아무튼 뭐 저는 이런 어떤 어 예술이 이제 가장 이제 뭐 할 수 있는 어떤 영역인 어 다양한 이제 뭐 인간의 어떤 현상이나 삶이나 이런 것들을 좀 지평을 넓혀 주면서 다양한 어떤 삶의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미술계를 이제 가고 싶은 사람이거나 혹은 이제 회화나 어떤 글이나 어떤 이제 그 세계에 이제 어떤 뛰어들고 싶은, 그리고 내가 미술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라면은 또 이런 현실이나 다양한 어떤 그런 차가운 현실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현실 중요하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소설이 예. 가진 말씀하세요. 그런 어떤 지평선에서 많은 이제 세계를 경험을 하는 게 이제 문학의 힘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 그리고 앞으로도 미술계는 조금씩 뭔가 바뀌고 문학계도 이제 점점 이제 돈이 이제 시장이 안 되니까 점점 더 순수해지고 어 웹툰이나 이제 스토리텔링으로 많이 가고 어 뭔가 또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바뀔 것 같아요. 소설도 막 나중에 진짜 구보시의 일일처럼 굶어 죽는 소설가 한 명도 소설이 나올 것 같고요. 음 예. 그런 게 이제 하나의 또 해악이나 음 어떤 뭔가 세계를 전복하는 또 하나의 상징이 돼서 음 좀 더 풍부하게 음. 세계를 풍부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요번 시간에는 다른 소설에 비해서 저의 개인적인 얘기들 저희들 뭐
미술 감상기나 아니면 뭐 문학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눠서 좋았어요. 그래서 뭐 그냥 소설에 맞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러겠지만 이 소설이 특히나 우리 개인적인 얘기를 많이 꺼낼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하고 또 다음 소설을 또 기대하게 됩니다. 재밌어요. 요즘에 해가 갈수록 더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소설들이. 아마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서도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맞다. 예, 맞습니다. 예, 예, 맞다. 네, 요즘에 또, 저도 뭐, 워낙 이제 문단이나 문학에 대해서 음, 어떤 뭐, 그런 어떤, 내심 이제 음. 아쉬움이 있어서, 아, 그런 어떤 뭐, 제가 이게 뭐, 등단을 이제 하고 싶어서 이제 뭐, 뒤에서는 까긴 하지만요. 사실은 이렇게 문동에서, 음. 이런 젊은 작가상으로 인해서 진짜 많은 작가들이 발굴되는 것 같아요. 좋죠. 그런 조 좋죠. 좋습니다. 굉장히 문학성도 되게 다양하고요. 음,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뭐 문학동네 창비 좋아합니다. 꿈이 있다면 그 문학동네와 창비에서 소설을 내면 얼마나 좋을까. 좋죠. 영광이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